솔직히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저는 있다 생각하고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거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다.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은 못했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알죠.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지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공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우리 미니 박사님은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99.9%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들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과학자분들은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다들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건지 나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우주에 진짜 많은 게 물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물 말고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그냥 분석을 해봐도 유기물들이 정말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외계 생명체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원소 중에 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위성 쭉 지나가면서 막 분출되는 거 인이 있다 발견했는데 이게 인이 중요한 이유가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고 간단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플랑크톤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플랑크톤. 특히 물인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들. 그리고 플랑크톤이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내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를 화학 분석을 다 했어요. 한 4,000개 정도 되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이 단 하나 있어요. 단 하나. 그러니까 인 하나가 없으면은 플랑크톤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네, 그래서 인이 있냐 없냐를 보는 이유가 모든 지구 생명의 시작점이 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있는 곳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분명히 찾다 보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외계에서의 생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는 그 함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가 대략 역사가 이제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고 초기에 몇억 년 동안은 거의 태양계 전체가 불안정해가지고 지구가 계속 폭격을 받는 상황이어서 말하자면 압력밥솥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때는 생명이 이제 있어도 금방 타서 없어지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40억 년 전쯤에는 이제 그런 마치 압력밥솥 같은 상태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터질 건 터지고 이제 정리가 됐죠. 태양계가 전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지금 태양계의 모습으로 대충 안정화되고 나서 안정화. 그 직후에 바로 생명의 증거들이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이 지구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단순한 원시 생명체는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 이제 말하자면 박테리아, 세균 같은 거를 쓸 거라 생각하는데 단세포 생물이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데 25억 년에서 30억 년 이상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근데 생명은 거의 바로 생겼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게 더 힘든 일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오래 걸릴 게 이상하게 또 생명이 네. 이걸 누군가 그럼 설계한 거 아니야? 이걸 설계했어. 엔지니어가 있는 거야. 프로메테우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되게 힘든 우연을 뚫고 생긴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옆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꽤 괜찮은 행성이 생기고 나면 생명이 거의 바로 생기는 게 아닐까? 예전에는 지구에서 생명은 따뜻한 얕은 바닷가에서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번개 같은 게 치면 바다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다가 수프처럼 됐을 거다. 그래서 원시 수프 가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막 원시 지구에서 막 번개가 치고 거기서 그 번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거기서 원시 생명이 출현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 이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열수 분출공이라고 해서 바닷속에서 우리 바다 밑에 들어가면 용암 있잖아요. 땅 밑에 들어가면 용암 있잖아요. 올라오지. 그러면 물이 거기 만약에 들어가면 용암을 만나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확 올라서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불뚝처럼. 온천같이. 근데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생명의 흔적들이 발견되고요. 거기에서 생명이 최초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자체가 아까 말한 밥솥이에요. 아, 밥솥. 네, 왜냐면 압력이 높으면 물이 점점 끓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심해 열수분 물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게 100도에서 펄펄 끓잖아요. 거기는 300도 정도가 돼야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학 실험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실험 도구가 밥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진짜 밥솥은 아니고 그거를 되게 더 튼튼하게 만든 우리가 수열 반응기라는데 왜냐면 온도가 더 높고 물이 있고 뭐가 하면은 안 될 일들이 갑자기 생겨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이것저것 넣고 하면은 뭉칠 게 없는데 씨앗이 생기는 것처럼 작은 덩어리들이 자라나기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보여요. 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 현 박사님, 네.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찾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냥 가보는 거죠. 가까운 우주는. 우주를요? 네, 가까이? 직접 탐사를 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있습니다. 가볼까? 화성? 화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금성이라던가 최근에는 소행성까지 뭐 방문을 했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미생물이 있다거나 뭐 생명의 흔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방법. 지금 갔다 왔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결과가 어때요? 뭐 직접적으로 미생물이 검출이 됐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기물 같은 것들은 뭔가- 검출이 되어 있다. 네. 거기서 온. 근데 그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 진짜? 사실은 네.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생명은 많았는데요. 산소가 없었던 게요. 산소가 사실 생명한테는 독이에요.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켜서 인간도 지금 지구가 21% 산소인데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산소만 안 마시는 게 그렇게 하면 폐가 다 염증이 돼가지고 이게 다 썩어버려요. 다 산화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모든 물질을 막 쇠가 녹쓰는 것도 산소랑 붙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산소가 우리의 노화도 그러면 산소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산소가 활성산. 그래요? 활성산소라고. 나는 공기 없으면 못 참아. 못 살아. 자외선을 맞으면 산소가 되게 공격적인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처음 그래서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애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식물이 산소 만드는 것처럼 진화했을 때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 나갈 수 있는 우주는 되게 좁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성능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생명 활동이 있을 법한 지역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망원경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일단은 보편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조건이 우리 지구 요거랑 같은 조건에 있는 행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 찾아본 적 있어요? 혹시 지구랑 그럼 똑같은 지금도 행성? 찾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찾아요? 지구랑 똑같은 행성. 그 뜨겁고 아까 차갑고 요 중간에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을 주로 탐사해요. 그 지역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품은 행성이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찾을 확률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고 골디락스 존. 네, 골디락스 존 혹은 이제 생명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합니다. 힘이란 그 광도 차이를 찾아내서 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들을 우선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케플러. 예, 네. 들어봤어요. 예. 네, 많이 외계행성에 약간 관심 있으시면 외계행성 이름들이 케플러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B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망원경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네네네, 프로젝트 이름이죠. 3, 2, engine start, 1, 0, and liftoff of the Delta II rocket with Kepler. Burning engine chamber pressures are building. Groundlit solid motors are building and chamber pressure. 근데 그 중에서 골디락스 존에 들어가는 행성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한 500개. 500개?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개도 밖에가 아니라 60개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환경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지구랑 그나마 비슷한 것들은 23개밖에 안 돼요. 23개. 다른 태양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가죠. 갈 수는 갈 없죠. 수는 없잖아. 갈 수는 그러니까 없지. 이게 미스테리지 이제. 갈 수가 가장 가까운 게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해서 4.3광년 정도 거리에 4.3광년요? 네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을 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을 쐈어. 그리고 후레쉬로 따지면 레이저 포인트지. 픽 눌렀는데 이게 4.3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사람 있어라고 후레쉬를 보냈는데
거기서 답을 듣는데 8년이 넘게 걸리고 왔다 가야 되니까. 8년이 걸리는구나. 우리 이 태양계 안에 그러면 약간 살만한 행성이 어떤 행성들이 있어요, 후보군이? 일단 골디락스 존에 골디락스. 걸려 있는 게 지구가 중심에 있고 안쪽으로는 금성, 바깥쪽으로는 화성이 있어요. 근데 그 금성이나 화성에 실제로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봤는데 미생물 같은 흔적이 직접적으로 발견되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긴 하지만 근데 목성이 태양에 준할 만큼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행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목성에는 위성이 알려진 것만 79개가 있어요. 목성 네. 근처에 위성들이 네. 지구보다는 사실 작고 작아. 달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애인데 이제 그 얼음으로 된 표면이 발견이 됐고 그 얼음 표면에서 소금도 발견이 됐어요. 아, 소금은 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얼음 표면 밑에 바다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1km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근데 거긴 자그마치 100km예요. 그럼 거기 열수 분출공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성 활동이 딱 거기서 관측이 돼가지고 오히려 네. 목성 근처에 있는 위성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괜찮은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나사 과학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유로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이미 후보군으로 가진 게 많아요. 토성의 엔셀라두스라는 토성에도 이제 위성 중에 엔셀라두스라는 게 있는데 진짜 조그매요. 이 정도 되는데 물을 지구만큼 갖고 있어요. 그 행성은 네. 그러면 아까 거기에는 말한 인이 있던 게 거기예요. 거기가 또 소개가 뜨거워서 행성 활동이 있어갖고 토성 근처에 있는 애인데 네. 왜냐면 물이 우주 밖으로 나와요. 물기둥이네. 야. 약간 우리 온천 가면은 간헐천 튀어나오듯이 그게 우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심 있고 봤던 게 이제 단순하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환경만 보면은 금성은 생명이 살만한 환경이긴 해요. 그래요? 그렇죠. 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400도씩 되고 막 이산화탄소 높고 무엇보다 무섭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황산으로 된 비가 내려요. 금성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비 맞으면? 그 맞으면 여기 살 다 탈모. 녹는 거죠. 탈모? 그 네, 염산보다 좀 더 강한. 아이고 그러면은 뭐 야. 근데 아니, 이게- 행성 자체를 녹이겠는데 개동되면. 근데 이게 황산이라는 물질이 재밌는 게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황산이에요. 그 이 네모난 배터리가 황산이랑 납으로 돼 있는데 그 목적이 배터리라는 건 결국 전기를 만드는 거고 전기를 만든다는 건 전자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이 전자를 사용해요. 신호를 신경 전달하고 모든 게. 그러면 그런 행성에는 황산을 맞았을 때 금속을 먹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사는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네, 그 완전히 환경에 또 맞는 생명체가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다. 또 엄청 추운 행성을 예로 들어도 우리 몸이 물로 돼 있는 걸 상상하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얼어서 못 움직일 거다 하는데 근데 암모니아 같은 건 안 얼어요. 그래 체내에 암모니아로 구성되어 있는 규소뼈를 갖는 생명체는 구동이랑 반응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인간이 상상하는 생명체를 벗어나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나 이런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 지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심해에 사는 심해어들도 어떻게 보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그렇지. 환경에서 이 체력이라든가 그런 그 행성의 환경에 딱 적응한 그런 외계인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적 생명체. 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이런 외계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다시 하면 우리 태양계 안에 지적 생명체가 있냐는 그렇죠, 우리 말과 말고. 그거는 좀 약간 회의적인 약간 것 회의적이에요? 같고 간접 탐사까지 포함하면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왜 우리는 계속 그 다른 행성에는 이런 데에 그 지적 생명체와 교류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만이 유일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간접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외계에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분석을 해봐서 보통의 자연 주파수, 자연상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하는 그런 그 무작위적인 그렇죠, 신호음이 그렇죠.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목소리나 뭐 전파 송출되는 것들은 일종의 시그널 딱딱딱딱 인위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고자 하는 게 세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티가 이제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쭉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신호가 있나? 근데 그게 발견이 포착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신호가? 네. 어. 1977년 8월 15일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립대에 전파망원경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 제가 빅 들었어요. 이어에서 처음엔 지식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시그널이 훅훅 솟구치는 게 딱 그 70초 야, 정도. 그 삼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진짜로 삼체 그 외계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던 사람이 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그쪽에 신호가 처음에는 점, 뭐 찍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진폭이 커질수록 숫자도 높아지고 아니면 알파벳 수준으로 하면 진짜 튀었다는 거거든요. A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Q, J, U 갑자기 팍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다 와우라고 썼어요. 와우 느낌표에서 동그라미 딱 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게 1977년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딱 포착을 하고 나서 다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었네, 딱 한 번. 원래 이제 두 번째 왔으면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너무 단일 이벤트니까 그 가능성만 너무 열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쪽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찾아오려는 목적이 우리를 그냥 끝장내려고. 근데 그건 너무 에너지 낭비 아닐까? 걔네들이 보기에 우리가 만약 심각한 바이러스, 자기들이 위협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거나 막 자기가 들킬 위기면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굳이 몇 광년을 날아와서 처리를 하고 가는 그런 거는 그럴 바에는 아마 우리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를 막듯이 그냥 완전히 은폐가 가능할 거라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찾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면은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 스스로의 문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명을 찾아간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와 거리가 가까울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300광년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우리를 봤을 때는 아직 조선시대고 고려시대예요. 가서 야 쟤네 아무것도 없네? 뭐 농사만 짓고 있네? 뭐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바로 제압 가능이네? 뭐 무기나 이런 것도 이순신 시장 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섣불리 갈 수 없다는 이 의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타노스도 농부였는데. 타노스도 농부였는데 끝장내잖아. 오히려 우리가 문명이 덜 발전하는 게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덜 위협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지금 막 내보내서 외부에다가 막 보이저 1호 보내고 보이저 1호는 사실은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약간 밖으로 자꾸 보내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네. 저도 솔직히 막 보내는 건 반대. 왜냐면 자꾸 떡밥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보이저 1호가 딱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보이저 1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represent almost all of the human inhabitants of the planet Earth, I send greetings on behalf of the people of our planet. 지구상의 생명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번식은 이렇게 하고 뭐 지구의 사이즈나 지구의 위치 이렇게 찾아와라.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지구의 소리, 언어, 음악 이런 것들 다 음악까지요?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어요. 음악도 보냈고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과 선이라는 좀 명확한 기호를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사실 숫자를 표현하는 문자인 거고 점이 1이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우린 이런 숫자를 써라고 그쪽에 알렸고 가장 이제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인 수소의 길이가 있거든요. 그 길이를 가지고 지구의 사이즈들을 설명해요. 특징적인 사이즈들을. 다 줬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그쪽이 선할지 악할지도 모르는 누군가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약간 가짜 정보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이거 그 문제가 천문학자들이 추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은 다른 과학 분야보다 목적 자체가 내가 어디서 왔지? 아니면 우주는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하등 이게 만약에 솔직히 정말 천문학자지만은 딱 얘기하기로는 천문학은 당장 그만둬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문 목적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궁금하고 진짜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거를 추진했던 칼 세이건이 딱 그런 분이었는데 이 칼 세이건이나 네, 드레이크 방정식 그 드레이크 박사님이랑 두 분이서 그러면 레코드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음악도 넣고 우리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보내버린 둘이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Shalom. Adanish Lushulmo. Namaskar. Vishe Shanti Hok.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 지적 생명체를 정말 만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학하고 빛이겠죠. 단순한 수열이라든지 수열 같은 거는 누가 봐도 뭐 1, 2, 3, 5 앞에 두 자리를 더하는 그렇죠. 수학이 그냥 우주의 언어이자 자연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콘택트에서는 소수,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는 그 특별한 소수라는 걸로 이제 외계인과 소통을 하거든요. 나 같으면은 1357 거기다가 이제 음을 넣어. 1357. 맞아요. 1357, 1357, 1357, 1357, 999999. 음악이라는 게 멜로디를 살짝 넣으면 또 친근함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확한데 그래. 음악이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인 게 바탕이거든요. 피아노도 우리가 듣기에 되게 그 편안하게 들리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식으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바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흐를? 보냈어요. 그 보이저 1호에 실어서 보냈어요. 피타고라스 수학이라고 알죠. 근데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화성이랑 화음. 그러니까 수학자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실제로 만났을 때를 오히려 생각을 해봤었어요. 가까이에서. 네, 그러니까 진짜 대면을 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제일 효과적인 건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소통을 한다고 신호를 줘봤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빛으로 한댔잖아요. 이건 솔직히 위협 신호예요. 다른 생명체에게 빛 깜빡깜빡하는 거. 그렇긴 하죠. 저는 이게 같은 언어 체계를 갖고 있거나 통용이 된다 해도 같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건 대화다 생각했는데 그쪽은 대화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보려면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외계인이 직접 대면했을 때는 한 손에 황산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이제 그거가 사실은 이제 어떤 걸로 외계인을 없앨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영화가 있긴 했었어요. 에볼루션인가 해가지고 그 유명한 게 그 샴푸를 가지고 외계인을 다 죽여요. 그 영화에서. 맞네. 왜냐면 샴푸 중에 그 셀레늄이 들어있는 게 비듬 샴푸에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 같은 생명체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탄소에서 두 칸을 내려가면 비소가 있어요. 비소는 굉장히 대표적인 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생명체들은 질소 기반 생명체라고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탄소랑 질소가 있으니까 두 칸 내려온 놈이 얘네한테 독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셀레늄이어서 이 사람들이 셀레늄 샴푸를 뿌려가지고 외계인들 다 죽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독이 아닌데 다른 생명체에겐 독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물질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약에 외계 생명체 존재가 있고 얘가 어떤 체계나 물질로 돼 있다. 그럼 아마 이걸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소통이 뭔가 왜냐면 생물들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기호라고 하는 걸 써요. 곤충들 같은 게 짝짓기 할 때 내가 너랑 짝짓기를 하고 싶어 혹은 난 너랑 같은 종이야 짝짓기 하자 할 때 화학 물질을 기호로 쓰거든요. 페로몬. 그럼 소리, 그다음 빛에서 오는 우리의 글자 같은 것은 결국 시각적인 정보고 기호들을 사용해서 그 기호 체계가 뭔지 저는 파악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서로의 기호 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왔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적대적일 것 같으세요? 적대적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방문할 이유가 있을까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친구하자라고 올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냥 굳이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만약에 저희를 보고 호감을 느꼈어요. 되게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귀엽고 그러면 잡아가가지고 키우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천문학자인가 봐요. 그래도 상관없어? 노예가 되겠다? 아니, 오늘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그 침공을 당할 거라는 상상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래서 문제인 건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빵이에요. 저희는 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한정 너무 천진난만해. 일단 생물학 학문적인 특징일 수 있는 게 생물학은 연구를 하면 예를 들면 바이러스들은
기회가 닿는 모든 것을 다 감염시켜서 숙주를 삼고 그렇죠. 번성하려고 하거든요. 지능이 올라가면 결국은 다른 생물들을 이용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거 그 패턴을 볼 수밖에 없어요. Here is another UFO bulletin.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본성 중에 하나인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우주가 넓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없을까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지에 대한 그 호기심, 아까 말씀한 호기심에 대한 게 외계인을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되게 인간의 상상력이랑 사고관념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외계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괴기하게 만들어도 뭐 크툴루 신화 나오는 정도로 막 문어다리가 생기거나 갑각이 있거나 에일리언. 우리가 봤던 내용들의 조합으로밖에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계인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찾으려 하니까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눈은 두 개겠죠, 당연히. 눈, 코, 입 다 있겠죠? 결국 눈이라는 것은 전자기파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생물 중에 거미불가사리라고 있는데 얘네는 온 피부가 다 나노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게 빛을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주변을 다 전방위로 보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특정한 파장을 갖고 색과 선명도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소리가 들려오듯이 어우러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의견들에도 다 동의하는 편인데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호기심이 약간 긍정적인 그 동기인 거고 그렇죠. 공포와 불안이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호랑이가 막 물어가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호암 마마보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걸로 그 만들지 않는 이유가 더 이상 호랑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명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다른 생물이 없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뿐이지 불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다른 생물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듯이 이 외계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제일 확인해보고 싶은 게 DNA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까. 그렇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되게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외계 생명체를 연구를 해야 되냐. 과연 우주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의 형태와 방식처럼만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사실은 가능성이 훨씬 넓은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DNA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구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DNA가 없다고 하면 생물학 교과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또 새로운 어떤 그들만의 DNA 체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어요. 무조건 어차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정보가 다뤄져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DNA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DNA를 안 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이대한 우주 생물학 했을 때 교과서 한 편 쓰고 죽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저는 그 유로파 밑에 약간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그렇게 기대 많이 하죠. 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다 밑에서 이제 우주로 뿜어져 나올 때 걔네들도 뿜어져 나올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기에서 이거 튀는 거랑 아니.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거 혹시라도 우주복에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봤다, 아니, 형아. 우리 바이러스처럼 퍼질 수도 있어.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직업병이라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외계인을 맞닥뜨리면 잘 구슬려가지고 실험실에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선 구조를 보겠죠. 화학적 구조를. 구조를 알면 만들 수 있고요. 구조를 알면 부술 수가 있어요. 그게 화학에서 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생체 조직이 됐건 구성 원리들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위협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맨날 하는 게 결합을 끊고 붙이고 하는 거라 그런 쪽으로 아마 화학자들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건 상상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그런 탐구라든가. 저는 그게 진짜 본능, 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류가 존재함과 동시에 생겨난 학문이 천문학이거든요. 내가 누구지? 난 왜 여기 존재하지? 생명체는 뭐지?
결국에는 나의 근원을 찾는 문제여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랑 그런 비슷한 애들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장해 나간? 프로메테우스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마인드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찾아갔다가 결국 안 찾아가려고요.